안녕하십니까. 국제인권법 제7회로 됩니다. 인권법이라는 발상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한 수업에서의 내용을 좀 상기하면서 오늘은 인권법이라는 왜 그러한 발상 시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에 대한 조금 종합이라는 견지하고 그리고 조금 앞으로 인권법을 보다 깊어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수업에 앞서서 문제제기입니다. 어째서 인권법이라는 시점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법이 있으면 인권 보장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나라가 헌법을 제국법규로 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인권법이라는 시점이 필요한가라고 됩니다. 결론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만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헌법으로서는 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인권법이라는 시점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보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헌법적 보장례로의 경위합니다. 이것은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면은 결국 인권의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 재판소가立法 재량 또는 행정 재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쪽에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최고법규로서의 헌법이기 때문에立法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그 재량권을 허용하는가든지 행정 재량이라고 그렇게 해서 인권이 침해되는데 그에 대해서 재판소가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위헌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적 보장으로서는 인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이것이 한계의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권의 재판적 보장률의 경향 이렇게 명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고 령론 때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자 할 때 그것은 헌법 해석이 기본으로 되고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관심은 좀 약해진다는 거죠. 재판소에서의 헌법 해석이 인권 보장의 기본으로 되고 원래는 그런 해석이 중요하지만 실제 인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지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구축돼야 되는데 제도 구축에는 관심이 가지 않다. 이것이 또 인권법이라는 시점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방어권으로의 경향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아무래도 헌법을 기본으로 하면 그런데 자유권보다 또 중요하다 할까 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생존권 그리고 평등권 비롯한 보다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지 않다. 따라서 헌법에 위한 인권 보장보다도 라고 할까 그에 좀 또 더해서 인권법의 시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로 관계로의 경향 이렇게 썼습니다.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극과 개인의 호상 관계에서 고찰하기 마련입니다.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 관심이 가고 여기로부터 시진 간,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법의 시점이 여기서도 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금민 중심주의로의 경향, 군민 중심주의로의 경향네. 자금민에게 관심이 쏠리고 외국인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다 하는 것이 헌법에 위한 인권 보장의 한계라 할까네 제한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법이라는 시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인권법, 국제인권법적인 시각에서 근내 인권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보다는 근내 헌법에서의 인권 보장을 진전시키는 의미에서도 유효롭다는 그러한 가치관이 조금 공유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근내 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우선 확인하고 다시 말하면
근대법상에서 국제인권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이제까지 지난 시기 수업에서 다 보고 왔는데 그런 내용을 다시 재확인한 다음에 국제인권법을 시야에 넣는 인권보장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문제점이 무엇이 하는 것을 조금 문제 제기하는 정도로 오늘은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인권법의 법원으로서의 국제인권조약 이렇게 좀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수업에서 배운 대로 주된 국제인권조약은 크게 9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중핵적 국제인권조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찍었죠. 네? 근데 이 9가지 중핵적인 국제인권조약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제 몇 번이나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있습니다. 다시 좀 확인합시다. 그래서 유엔 헌장은 전문가 1조 3항에서네 이러한 국제 조약들이 체결할 때는 그러한 사상적인 바탕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가치 그리고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통권에 관한 신념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노겠네 다 같다도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1조 3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인권, 성, 그래서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을 없애자는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인권 또는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 잔려することについてね, 하는 것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네, 유엔 헌장에서 우선 오늘의 9가지 국제 조약들이 나오는 사상적인 바탕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세계 인권 선언에서네 법의 지배에 의한 인권의 보장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에서의 신념이 재확인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하고 중수를 매약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까지 수업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문제점은 법적 효력이 없죠.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유엔 회의에서 여러 번 토의한 그때 나왔던 조약이 이른바 9가지의 중핵적 국제인권 조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넘어가겠습니다만 기약 비기약이 있고 그래서 인종차별 절대조약, 여성차별 절대조약, 어린이 권리조약, 장애자 권리조약, 그래서 고문등 금지조약, 이주노동자 권리조약, 그래서 간지 실종 반지 조약 이렇게 해서 좀 세계적 판도에서의 조약이 있고 또 지역적인 인권 조약에서는 유럽의 인권 조약, 미주 인권 조약, 그래서 아프리카 인권 조약이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라파 인권 재판소에서는 인권 보장의 적극적인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 시기 수업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국제인권 조약의 내용에서 특징은 이것이 대표적인 미규약의 내용입니다만 1부부터 6부까지 형성되고 있어서 1부에서 인민의 자율권, 2부에서 일반 규정, 3부에서 국제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실제 규정, 4부에서 자유권기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5조에서 잣석, 6부에서 재정 규정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근대 헌법과는 달리네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집단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권 보장 결과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하고 개인의 호상 관계만이 아니라 시진간 관계에도人権 保障を 해야 된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하고 다른 인권법의 시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자유권기하위원회의 리행 확보 조치를 보며 국가호국제도, 국가츠호제도, 고진츠호제도라는 상당히 실효적인 제도가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국가 호국 제도로 본다면 4년에 한 번이죠. 네. 규약의 실시와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라는 것을 각 제약국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대해서 위원회는 concluding observation,総括所見を 내고 제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懸念또는勧告を 낸다って되고 있죠. 네. 한국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인 또 전적인 의미는 있고 또 이 마당에는 인권 NGO 단체 역할이 크고 최고재판소에서 또 하급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위원회의懸念 또가勧告 그리고 그러한 그総括 所見を 언급하는 판례도 나와 있어서 상당히 위의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 보호 제도도 있어서 제약국에 의한 자유권 규약 위반의 피해자는 근내에서의 구제 수단을 수석을 다한 다음에는 위원회에 통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거 구축돼 있죠. 그래서 판결이라고는 말 못합니다만 견해 미유라는 것이 나와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제약국이 존중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발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네이브 스위스 주네이브의 그 인권위원회의 그 앞에 있는 모니멘트입니다. 골산세네개 다리 하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모니멘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 4년에 한 번 진행하는 스위스 주네이브의 인권위원회의 회의장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NGO 대표가 가서 이렇게 해서 그 심사위원들하고 그 교섭, 로비外交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것은 고무쇼가 하이조 일본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그 팜프렛도 만들고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각 NGO 단체들하고 그 교류도 하고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맨들하게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직접 저도 여기 가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근령 유엔 활동 이거 상당히 위의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국제인권법의 시점을 근대 인권 규현에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 그래서 위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근대법에 있어서 국제인권조약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학설은 이치겐론 또는 이겐론이었죠. 이치겐론이라는 것은 국제법이 국제조약입니다. 근내에서 승인되면 그 시점에서 근내 법체계에 일어나 된다는 의견이고 이원론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법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논의가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다당성이 없다고 할까 논의하는 의미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헌법 조약 그래서 법률라는 호상 힘관계 논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기본 구조를 본다면 우선 인권조약상의 인권이 국가의 의무를 가한다는 그러한 방법은 헌법상 인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소모 전혀 다른 구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론도 이원론도 그 히에라르키의理論도 무엇입니까? 조금 인권이라는 것을 헌법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데 그 체계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스탄스이죠. 국제인권 조약이라는 것은 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対しての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는 결과를 내는 의무까지 가지게 됩니다. 헌법하고는 달라서 인권법의 시점에서는 국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따라서 결과를 놓고 결과를 놓고 검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제적인 효력과 함께 근대적 효력도 가집니다만 그 효력의 포괄 범위가 크다는 거죠. 여러 영역에 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만 입법부에 대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소에 대한 효력으로 본다면 조약適合的解釈 이렇게 썼습니다만 조약 위반은 조국 이유니 원래 민소하고 계속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네. 민소 312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과判決に憲法の解釈の誤りがあること、その他憲法の違反があることを理由とするときにすることができる이기 때문에最高裁에서 조약 위반은論理 못한다 って 됩니다. 네. 민소 경우는.で、ケースでカード 그렇습니다. 네. 高等裁判所がした第一審または第二審の判決に対して左の自由が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上告の理由をすることができるって하면서憲法위반이죠. 네. 따라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최고재판소에서는 그 조약 위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들은 그것을 재판소에 시킬 수 있는 의무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따라서 인권 조약에 관한 판례 그래서裁判例の 문제로 본다면予定 초과론이라는 게 있어서 법률 처분하고 인권 조약은 같기 때문에 법률 처분을 위반 안 하고 있는 한 인권 조약에도 위반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로직으로서네 이제까지 인권 조약에 대해서의 판단을 회피해 왔습니다. 많은 경우네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최근 시기는 조약適合的解釈を 진행하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실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니부타니事件, 네. 아이누의事件 있죠. 다른 하나가 교토 조선각고事件.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헤이트 스피치 문제가 이렇게 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각규심에서는法律を 조약適合的に 解釈する責務を負うと 상당히 라디컬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좀 분석을 해보면 최고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을 일체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또는予定 초과론이 기초해서人権 조약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만 각규심에서는予定 초과론만이 아니라 조약을 참조하는 판례도 있고 아까 교토 우리 학교 사건 같이 흠이건다 판례도 레벨적으로는 나와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분석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헌법으로서는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만 인권법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 인권 재판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더 하나입니다만立法 사실로서의 국제인권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최고재판소도 판례에서네 국제인권법을 참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규범으로서의 인권법이 아니라立法 사실로서의 국제인권법이라는 것으로서 여기 조금 토릭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재판소는 아직 따나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법 규범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세 상황 변화에 맞게 사실 근거로서네 이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로서 오늘의 조금 현 토수를 찍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매점으로 가겠습니다. 인권 보장 시스템에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만 우선 헌법의 인권 보장으로서 제한성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재판소 중심의 인권 보장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죠. 네? 그래서 국제적이며 다층적인 인권 시스템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立法部, 재판소 그리고 행정부 플러스 인권조약기관 국내 그래서 국내 인권기관 국내가 왜 국내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능되었을 때에 인권 보장이 현실성을 띠게 된다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국제법으로서는 인권조약 기관의 해소, 그래서 근대법으로서 헌법과 인권에 관한 법령, 이런 것들이 호상, 융합이 되는 방향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가 긴장 관계에 놓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협동 관계 또는 전체적으로 보며 인권 보장의充実네, 각주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과제로서는個人通報制度に加入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거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가입을 해가며 일본의 인권기관 산의 그 설치도 돼가고 그것이 재판소에 주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매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는 근대 헌법으로서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헌법하기까지는 본질적인 제한성이 있고 또 그러한 헌법의 제한성을 오히려 국가 권력이 유효롭게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법이라는 시점을 여기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좀 발전돼가고 또 재판소에 주는 영향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소 판사들이 국제 인권의 추세에 맞게 또 연구도 하고 또 판결도 쓰게 되면 이것은 인권 보장에서는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인권법이라는 발상이 어째서 나왔으며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인권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어떠한 위기가 있는가, 그러자면 어떤 과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윤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이런 내용들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